1592년 5월 2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왜군은 부산포를 순식간에 함락시켰고 파죽지세로 서울과 평양까지 몰아붙였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양 점령 보고를 받자 중국 정벌의 꿈에 부풀어 곧바로 부하 장수들에게 중국 정복 이후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천황을 베이징으로 보내 천황의 직할지를 만드는 것, 조선의 왕은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은 황족들이 다스린다. 일본을 통일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웠던 영주들에게는 보상으로 명나라와 조선의 막대한 땅을 하사한다. 자신은 중국 닝보로 가서 인도를 정복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였습니다. 애초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계획은 조선과 명나라에 그치지 않고 당시 세계의 끝이라 생각했던 인도까지 점령하려고 한 것이었죠. 하지만 얼마 안가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강력한 조선 수군이 바다에서 연승을 거두기 시작했고 조선이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전쟁의 판도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수로를 통한 보급로가 막혀 빠른 조선 정복을 실패하고 말았고 심지어 명나라가 10만의 지원군까지 보내줘 이제 일본군은 후퇴를 거듭하게 되면서 전쟁도 교착 상태에 빠졌죠. 그러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군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굉장히 잔인한 짓까지 감행하고 마는데요. 바로 조선인을 죽인 숫자에 따라 포상을 준다고 선언했던 것이죠. 이에 왜군은 처음엔 머리를 베어갔지만 머리는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머리 대신에 귀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쪽 귀를 잘라 자신의 전과를 2배로 부풀리는 일이 벌어지자 그 후부터는 코를 베어오라고 지시했죠. 그러자 왜군은 눈에 불을 켜고 조선의 병사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목숨을 빼앗기 시작했으며 심지어는 전사한 왜군의 코마저 베어갔습니다. 이렇게 모은 코는 소금을 담은 독에 실려 교토로 보내졌죠. 이렇게 모인 코는 훗날 무덤을 만들어 한 군데에 묻었는데 이 귀무덤과 코무덤은 현재까지도 일본 곳곳에 남아있으며 이곳에 묻힌 코와 귀만 해도 적게는 3만 개에서 많게는 10만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한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예상보다 전쟁이 길어지자 전쟁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전쟁 자금마저 부족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부하들에게 조선인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해 잡아온 조선인들을 포르투갈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겨버렸죠. 왜군은 조선인 납치가 돈벌이가 더 잘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화승총과 비단 등 돈을 벌기 위해 조선인들을 무작위로 잡아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조선인만 약 10만여 명이나 되었고 그들은 다시 고향인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훗날 왜군이 철수할 때는 더욱더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들이 퇴각하며 지나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는 조선인들은 마구잡이로 죽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죽임당하지 않은 조선인들은 일본에 끌려가 노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백성들이 당한 처참한 일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조정의 임난일기에는 왜군들은 인가의 재물을 다 거두고 나서 불을 질렀고 사로잡은 여인에게 왜군들이 몹쓸 짓을 하는 꼴이 마치 개와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이타경의 정만록에는 왜군이 여자 하나를 잡으면 30~40여 명이 몹쓸 짓을 저질렀고 장독에다 방류하여 사람에게 먹도록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강항이라는 사람은 왜적에게 잡혀 일본으로 끌려갈 때 조카가 죽임을 당하게 된 내용을 기록해 놓기도 했죠. 조카의 나이는 8살이었는데 며칠간 밥도 못 먹고 목도 말라서 짠 바닷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카는 구토에 설사를 하면서 병이 나고 말았는데 이에 왜군은 조카를 바다에 던져버렸고 아버지를 부르는 조카의 목소리가 오랫동안 들려왔다고 하죠. 거기다가 임진왜란 전에 일본은 조선보다 문화적인 면에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들은 조선의 문화마저 약탈해갔죠. 당시 일본의 도자기 제작 기술은 굉장히 뒤떨어져 있었기에 일본산 도자기의 질은 형편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조선과 명나라로부터 도자기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본이 임진왜란 이후엔 조선을 능가할 만한 도자기 제조국으로 급성장해버렸죠. 그렇게 급성장한 이유는 조선의 도자기 기술자들을 모조리 일본으로 끌고 가 기술을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당시 끌려간 조선인 도자기 기술자 중 이삼평이라는 사람은 아리타 자기의 모태가 된 백자 자기를 만든 인물이죠. 이삼평은 나베시마 나오시게라는 왜군 장수에게 잡혀 일본으로 끌려갔고 끌려간 이후 일본에서 자기의 원료인 고령토를 찾아내 가마를 지어 첫 백자를 구웠습니다. 이것이 아리타 자기의 시작이라고 하죠. 그리고 쭉 일본에서 살다가 1655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삼평이 정착해서 살던 아리타에서는 지금도 수천 톤의 흙을 파내어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명품 도자기의 생산지로 전 세계의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의 학문 역시 허접했지만 조선의 성리학이 전해지면서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성리학이 일본의 대표적인 학문이 되면서 에도 막부 시대의 문화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죽임당하거나 끌려가거나 팔려간 조선인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친 후 조선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약 7년여의 전쟁 기간 동안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땅마저 황폐화되면서 외란 전까지만 해도 170만 결이던 경지 면적이 전쟁 후에는 54만 결로 대폭 줄어들어 버렸죠.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 가뭄과 호란, 그리고 경신대기근 등 천재지변까지 겹쳐 나라 전체가 피폐해져 갔고 영조 때에 이르러서야 겨우 임진왜란 전의 경제규모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까지 세 개의 궁궐이 불살라졌으며 고려실록 또한 소실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문화재들이 약탈되거나 파손되고 말았죠.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패하여 철수했으니 조선이 이긴 전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조선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건 노인들과 여자, 그리고 아이들인 것 같네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인해 벌어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백성들의 피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 우의정 이사내와 병조판서 정원씨는 유능한 무관을 선발하고자 선조에게 한 명의 인물을 추천했습니다. 곧이어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이조판서 유성룡은 이 인물을 종육품인 정읍현감에서 정삼품인 전라자수사로 파격적인 승진을 시켜줬죠. 순식간에 여러 품계를 뛰어넘어 전라자수사가 된 이 인물은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동인 세력의 추천을 받아 승진하자 당연히 정철과 윤두수 등 서인 세력은 원균을 밀기 시작했죠. 이 두 인물은 이후 서로 으르렁대며 욕하기에 바빴는데요. 임진왜란의 최고의 성웅 이순신과 7천량의 전에서 조선 수군을 몰살시킨 원균이 왜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만 봐도 원균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죠. 대부분 원균의 떳떳하지 못하고 치졸한 모습에 대한 비난과 분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난중일기의 내용을 대충 훑어보면 경상우수사 원균은 흉악하고 음험하다느니, 원균의 말이 극히 흉측하고 거짓되어 뭐라 형언할 수가 없다느니, 원균이 술을 먹자 해서 조금 줬더니 나중에는 엄청 취해서 흉악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함부로 짓거렸는데 이를 매우 해괴하게 여겼다라는 등 원균을 못 잡아먹어 안달나 보이기도 합니다. 훗날 원균이 도원수 권율에게 혼날 때 이순신은 그를 비웃으며 비난을 하기도 했고, 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 원균이 문상을 보내자 음영한 원균이 편지를 보내 조문했지만 이는 도원수 권율의 명일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둘 사이의 감정의 골은 깊었죠. 이렇게 원균은 난중일기에 1593년 2월부터 등장하는데 대부분이 험담이고 약 30여 차례나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원균과 이순신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죠. 이 둘은 애초에 서로 다른 점이 많았었는데요. 원균의 아버지는 병마절 도사를 지낸 원준량으로 그의 집안은 무인 집안이었죠. 하지만 이순신의 집안은 할아버지 이백록이 조광조의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죽었다 보니 역적 집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의 아버지 이정은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채 평생을 조용히 숨죽여 살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둘은 성격도 많이 달랐는데요. 원균은 용장으로서 물불 안 가리고 돌격하는 스타일의 장수였죠. 1576년 32살의 나이로 묵과에 합격한 원균은 처음엔 주로 북방에서 근무하며 여진족을 상대했었습니다. 당시 여진족은 원균의 이름만 듣고도 공격을 멈추고 달아나기 바빴다고 하니 그의 용맹함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죠. 여진족 토벌에 공을 세우며 명성을 날렸던 원균이었지만 때로는 지나친 용맹함이 무모함으로 변해 부하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지경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순신은 미리 적의 정보를 얻은 다음 적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전략을 꼼꼼히 짠 다음에 작전에 돌입했었기 때문에 전투를 할 때도 실패할 확률이 없다시피 했죠. 그가 23전 23승이란 믿지 못할 기록을 세운 것도 바로 그의 치밀한 성격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원균은 적의 수급에 집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문신이자 학자 안방준이 저술한 음봉 전서에는 원균이 수급을 모으는데 급급하고 심지어 다른 장수들에게 수급을 구걸까지 했다고 하죠. 이 모습을 본 병사들은 한 숟갈씩 얻어온 밥이 한 공기보다 많다며 뒤에서 그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원균은 학살당한 조선 백성 시신을 외적으로 둔갑시킨 뒤 목을 거두기도 했으며 왜군에게 협조를 했다는 혐의를 씌워 처형을 시키기도 했던 것이죠. 난중일기에는 그가 남해안의 섬으로 배를 보내 조선인 어부들의 목을 찾는 것을 들은 이순신이 이를 저지하고 돌려보냈다는 기록도 있으며, 왜군에게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운 뒤 목을 베어 바친 것을 바로 잡았다는 장계를 올린 기록도 있습니다. 원균의 이 모습만 봐도 이순신이 그를 싫어한 이유가 충분할 것 같죠. 이 둘이 서로 싫어하게 된 계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마자 생기게 되는데요.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당시 원균은 경상우수사, 이순신은 전라자수사였죠. 1592년 4월 13일 왜군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700여 척의 전선들과 18,000여 명의 병력이 부산포로 진격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원균은 지레 겁을 먹고 싸워보지도 않고 100여 척에 달했던 조선의 전함들을 모조리 침몰시켜버리고 도망쳤는데요. 사실 당시 조선 수군은 상비군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병력이나 격군 등이 모이기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죠. 왜군이 도착하기 전에 병력을 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선들을 자침시키지 않았다면 왜군이 수많은 조선의 배들을 사용했을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이순신이 평가하기를 당시 상황으론 누구도 딱히 방법이 없었겠지만 평소에 미리 바다에 정찰선을 띄워놓아 빨리 적을 발견했으면 방비를 굳힐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죠. 어쨌든 그렇게 100여 척의 아군배를 자침시킨 원균은 달랑 한 척의 배에 타고 도망가면서 전라좌수사이던 이순신에게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순신은 전라좌수군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호작선 46척을 이끌고 출진하자 그제서야 한 척의 판옥선을 가지고 원균이 나타났고 이후에 도망쳤던 경상 우수군 장수들이 3척의 판옥선과 2척의 협선을 이끌고 합류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순신의 지휘 아래 옥포에서 외선 30여 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원균은 이순신에게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해 열심히 싸워 왜군을 격파했다고 조정에 보고를 올리자 라고 했지만 이순신은 조금만 있다가 올리자고 말하고는 밤에 몰래 자신과 전라좌수군의 전과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원균은 군사들과 전함들을 다 잃었고 적을 공격할 때도 별로 공을 세운 것도 없었다 라는 식의 보고서를 올려버린 것이었죠. 사실 원균이 들고 온 경상 우수영의 병력은 기껏해야 4척의 판옥선과 2척의 협선이 다였기 때문에 실제로 공을 많이 세운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 원균은 이순신을 미워하게 되었고 이순신 역시 원균을 싫어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죠. 이후로도 원균이 이순신에게 몇 번 원군 요청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순신은 무시해버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순신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한 것이었지만 원균은 이순신의 이러한 점에 더 열받아 한 것입니다. 반대로 원균은 이순신에게 날이 밝는 대로 출진해 왜적과 싸우자고 해놓고 다음 날이 되자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취기에 정신이 없다고 핑계를 대며 출진하지 않은 적도 있다고 하죠. 그렇게 서서히 이순신과 원균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서로 더 으르렁대게 되는 일이 또 일어나는데요. 바로 한산도 대첩이 있기 전 작전회의를 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순신이 견내량에 주둔하고 있던 왜군을 적은 수의 판옥선만 보내 유인해낸 뒤 한산도 근처 바다에서 섬멸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니 이를 듣고 있던 원균이 그럴 필요 있냐며 그냥 전군을 이끌고 바로 공격해버리자고 말한 것이었죠. 이에 이순신은 수많은 부하 장수들 앞에서 원균에게 공은 전술을 모르시오? 라고 면박을 줬던 것입니다. 당시 원균은 이순신보다 나이도 5살이나 많았고 묵과 급제도 9년이나 더 빠른 선배였는데 후배인 이순신이 그런 그에게 창피를 준 것이었죠. 그러지 않아도 옥포해전의 보고서 사건 때문에 이순신에 대한 심기가 불편하던 원균에게 이날의 사건은 이순신을 더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산도 대첩에서 왜군을 대파한 이후 신설된 관직인 종이품 삼도수군 통제사직에 원균을 제치고 이순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서열이나 신분 등이 분명하던 당시 조선시대에 원균에게는 이보다 더한 치욕과 모욕은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순신과 원균 사이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593년 7월엔 당시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이 진영을 한산도로 옮기면서 운주당이라는 작전 통제실을 지었는데요. 그리고 그는 일개 병사라 할지라도 작전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운주당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었죠. 전투에 앞서서 누구든지 의견을 내고 충분히 토론하면서 치밀하게 작전을 짰었기 때문에 이순신은 그만큼 전투에서 패할 확률이 굉장히 낮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 운주당의 첩을 데려다가 같이 술이나 먹으며 지내는 원균을 보고 진짜 꼴배기 싫어했을 것 같죠. 이런 원균의 태도에 심지어 병사들마저 만약 왜적을 만나면 도망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부하들의 신망도 잃어버린 원균은 지휘관으로서의 채통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얕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들이나 부하 장수마저 생겼죠. 신중하게 생각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짠 뒤 승리가 확실해야만 움직이던 이순신에게는 원균은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거니와 무모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의 전투에 임하는 스타일마저 이렇게 다르니 친해질 수 없었던 것이죠. 이후 정유재란을 일으키기 전 이순신을 너무 두려워했던 일본은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고니시 유키나가는 간첩을 조선으로 보내 가토 기요마사가 언제 바다를 건너 재차 침략해올 것이라는 첩보를 흘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고니시와 가토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고니시가 가토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정보를 알려줬다는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이순신에게 수군을 이끌고 가 그들이 상륙하기 전에 섬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왜군이 조선군보다 더 병력이나 전함도 많았기에 부산으로 출정했다가 오히려 적에게 당할 위험도 있었고
확실하지 않은 첩보만으로 병력을 운용할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 이 첩보가 적들의 계략이라면 조선 수군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은 선조의 명령에도 출정하지 않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순신의 그런 태도에 원균은 정반대의 상소를 선조에게 올렸는데요. 우리 수군이 출진해 부산 앞바다에서 위용을 과시한다면 가토 기요마사가 수전에도 약하기 때문에 그냥 물러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이에 선조는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은 이순신을 안이 꼽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원균의 상소를 보자마자 이순신을 파직시키고 원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상도의 주요 항구나 포구와 같은 거점들은 왜군이 거의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순신이 정박해 있던 일본 수군을 개작살 낸 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곳곳에 외성을 쌓아 조선 수군 방비를 굳건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원균의 상소는 조선 수군을 의도적으로 수몰시키려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죠. 어쨌든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은 정작 본인이 말한 대로 출진하지는 않고 주저하고 있었는데요. 원균이 보기에도 부산포를 공격했다가는 수군이 아작날 것이 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도원수 권율은 1597년 7월 원균을 불러다가 외적 공격을 안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곤장을 쳐버렸죠. 수많은 부하들 앞에서 치욕을 당한 원균은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출진 준비를 하던 중 1597년 7월 칠천량에서 왜군의 기습을 받고 엄청난 타격을 받아 이순신이 애써 만들어 놓은 배 100여 척이 파괴되었고 고장 12척만 남았으며 조선 수군 1만여 명이 전사하고만은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원균도 육지로 도망갔는데 그대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죠. 아마 쫓아온 외병과 싸우다 전사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이 칠천량해전에서 배설이 그나마 배 12척을 살려 간신히 도망쳤던 덕에 명량대첩에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기적같은 승리를 이루어냈던 것이죠. 원균이 경상 우수사일 때 100여 척의 배를 자침시켰고 칠천량해전 전과 후에 또다시 100여 척을 잃었던 반면에 이순신은 자신이 직접 잃은 배는 한 척도 없으며 왜군의 배만 500여 척을 수장시킨 것을 보면 둘은 비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기도 합니다. 어떤 한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그에게 반대되는 악당이나 빌런이 필요하긴 한데요. 임진왜란의 희생양이 바로 원균 아닐까 싶죠. 어쨌든 이후 선조는 비록 원균이 칠천량에서 왜군에 대패했지만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점을 높이사 원균에게 이순신과 같은 선무 1등 공신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 원균과 이순신은 너무너무 스타일이 다른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던 것 같기는 하죠. 한편으로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한 이순신과 원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죠.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한반도 역사 속의 왕들 중 외세의 침입을 받은 상황에서 각각 다른 선택을 하면서 현재까지도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는 고려의 명군 현종과 조선의 암군 선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종과 선조 두 사람은 성장 과정을 비롯해 왕으로 즉위한 상황까지 꽤나 비슷하죠. 현종은 정식혼을 거친 부부도 아닌 사통으로 태어난 고려왕실의 불결한 사생아였으며 그가 왕으로 즉위하게 된 과정도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강조의 군부 쿠데타로 옹립된 탓에 불안한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조는 중종의 대군도 아닌 후궁태생 왕자인 덕흥군의 아들로 태어난 반개왕족이었지만 명종이 직접 왕위 계승을 인정했기에 현종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상황이었죠. 이들은 처음으로 외세의 침략을 겪었을 때 대처 또한 비슷했습니다. 현종은 2차 여요전쟁이 일어나자 수도 개경을 버리고 나주까지 피난을 갔으며 선조는 임진왜란 때 수도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했죠. 당시 고려는 건국 초부터 이어져 온 호족연합체의 성격이 남아있었기에 현종은 왕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정치적으로 무시를 받는 등 순환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이 어가행렬을 따라 피난하는 걸 막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반대로 선조는 백성들이 왕의 몽진을 돕는 등 협조적인 분위기였음에도 자신을 믿고 모여든 백성들을 버려둔 채 도망가 버렸고 몽진에 성공한 이후에는 아예 백성들의 피난을 막아버리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죠. 현종은 몽진을 떠나기 전이나 후에도 직접 완산주와 무진주, 나주 지역을 순시하며 비록 자신이 피난 중이기는 하지만 전쟁으로 불안한 민심을 직접 안정시키려고 노력한 반면 선조는 아들인 광해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위주까지 도망간 걸로도 모자라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아예 명나라로 넘어갈 마음을 품었는데 그나마 신하들이 결사적으로 말리는 바람에 겨우 선조의 빤스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선조는 자신의 도망 소식을 듣고 찾아온 왕실의 종친들에게 자신은 여기서 뼈를 묻을 것이라며 거짓말을 하고는 몇 시간 후에 도망을 갔다던가 자기만 강을 건너고는 배를 가라앉혀 신하들을 버린다든가 하는 등의 추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하죠.
현종은 비록 2차 여요전쟁에서는 몽진을 가야 하는 치욕을 겪었지만 3차 여요전쟁 때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거란의 장수 소배합은 어떻게든 현종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리를 하면서까지 급히 개경으로 달려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엄청나게 보강된 개경의 성문과 성벽, 그리고 개경의 본성을 철통같이 엄호하는 송악산의 산성이었죠. 송악산 산성은 2차 침공 이후에 거란의 침입을 대비해 만든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현종은 개경 주변의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청야전술을 펼치며 거란군이 먹을 식량을 남겨두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고, 먹을 것이 떨어진 소배합의 요나라군은 결국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에 비해 선조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이순신을 파직시켜버린 후 무능한 엄균을 그 자리에 앉혔고, 그 결과는 칠천량해전의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선조는 끝까지 이는 나의 잘못이 아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하늘의 뜻이다 라며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죠. 현종과 선조는 전쟁이 끝난 후 보여준 모습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종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을 잊지 않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줬는데요. 그는 귀주대첩의 영웅 강감찬을 위해 직접 영파역까지 마중 나가서 꽃가지가 장식된 금비녀를 꽂아주면서 그의 공을 인정해줬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고려를 지켜낸 양교와 김숙흥을 사만 벽상공신에 봉했으며, 그 외에도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했거나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이들에게는 직접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고, 전쟁으로 인해 굶주린 백성들에게 각종 생필품을 지급했는데 그 중에서도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토지를 지급하고 세금까지 면제해줬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현종은 전쟁으로 인해 생긴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반면 선조는 전쟁이 끝난 후 이번 외란의 적을 평정한 것은 오직 명나라 군대의 힘이었으며, 조선의 장수들은 명나라 군대의 뒤를 따르거나 운 좋게 패잔병의 머리를 얻었을 뿐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명의 적병을 베거나 적진을 함락하지 못했다. 그나마 이순신과 원균 두 장수가 바다에서 적들을 섬멸했고 권율이 행주에서 승리를 거두며 약간의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가장 큰 공을 세운 중국의 군대가 조선으로 파병을 오게 된 이유는 나를 호종한 여러 신하가 어려운 길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위해 의주까지 가서 중국에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 덕에 외적을 토벌하고 조선의 영토를 다시 되찾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며 목숨을 걸고 외적과 싸운 장수들의 공을 깎아내렸습니다. 심지어 선조는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의병장들이 근거 없이 영모염이에 엮이게 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모른 척하기도 했죠. 이렇게 엇갈린 선택을 한 두 왕을 향한 현대 역사가들의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현종은 개인에게 닥친 시련과 국가적인 재난들을 모두 극복해내며 고려 왕조의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한 한국사 최고의 성군 중 하나라는 찬사를 받는 반면, 선조는 군주로서의 자질은 어느 정도 뛰어났을지 모르나 기본적인 책임감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리석은 리더라고 평가받죠.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질 것 같은 싸움은 절대 하지 않으면서 23전 23승의 불패 신화를 이뤄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무패의 신화를 만들어낸 데는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략 전술이 가장 큰 역할을 했겠지만, 한편으로 그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싸움만 선택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순신 장군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정보전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수색과 정찰 등의 첩보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이지만, 막상 그런 첩보활동을 수행하려면 병사들과 지휘관에게 많은 부담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첩보활동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철저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이길 수 있는 작전과 전장만을 선택해 아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적에게는 큰 타격을 입히며 전략적으로 필요한 전투만을 벌였습니다. 그 덕분에 해로를 차단해서 왜군 선봉군의 무기와 식량 보급에 엄청난 타격을 주면서 왜군의 진격을 멈추게 했고, 바닷길을 이용하지 못하는 왜군이 육로로 이어진 보급로에만 의존하게 만들면서 각지의 조선이병들이 왜군의 보급로를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때문에 이순신의 승리는 단순히 바다에서만 이기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싸우는 모든 왜군들의 전쟁 수행 능력과 의지까지 꺾어버리면서 조선이 살아나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치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단 한 번도 왜군에게 기습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죠. 심지어 징비록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습이 있을 것 같으니 준비해라 라고 말하자 얼마 후 진짜로 왜군이 기습해왔다는 일화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순신의 부하장수들이 그가 귀신이 아닌가 하면서 놀랐다는 기록이 있죠. 가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만을 택했다라는 이유로 이순신을 까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오히려 지휘관에게 있어 최고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전장은 수많은 변수 덕분에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바뀌는 곳이며, 만약 아군에게 완벽하게 유리한 장소가 있다고 해도 적장이 그런 지형으로 순순히 들어와 전투를 해줄 리도 없습니다. 당시 조선을 침략한 일본의 지휘관들은 전란의 시대에서 무수한 전투를 경험했던 베테랑들인데, 이런 경험 많은 장수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전장만을 선택해서 싸움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이순신의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순신 장군에게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첩자들만 최소 7명이 있었는데 피난을 온 사람들에게 단순히 소식을 물어보는 정도가 아닌 전문적으로 첩자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일본군의 본진인 부산포에 들어가 몇 년 동안이나 내부에서 정보를 빼낸 고정간첩도 2명이 있었고, 이순신은 이들을 이용해 일본인들에게 고의적으로 정보를 흘리는 역공작을 펼치기도 했죠. 이 첩자들은 조정에서 지원해준 인재들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사적으로 관리하던 자원들이었기 때문에 원균은 이들의 존재에 대해 알지도 못했으며 칠천량 해전 이후 이순신이 복귀한 후에 다시 유용하게 쓰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순신은 꾸준한 정찰을 통해 현지의 정보를 얻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는 매우 속도가 빠른 소형 정찰선인 탐망선을 약 110척 정도나 보내 늘 주변 지형과 적진의 상태를 파악했으며, 육지에서는 높은 산 정상에 탐망군이라는 정찰병을 계속 보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나서야 전투에 나섰죠. 당시 다른 장수들은 적당히 눈이 좋고 발이 빠른 병사들을 뽑아 정찰을 보냈던 것과 달리 이순신은 척후장과 별망군, 탐망선 등 첩보에 특화된 인재들과 부대를 따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피난민들에게서 정보를 수집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가뜩이나 이순신 장군이 다스리는 곳으로 가면 안전하다는 소문이 나며 백성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쓸만한 첩보를 제공하면 보상까지 많이 준다는 소식을 듣자 적극적으로 이순신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백성들이 많았는데, 한산도 대첩이 일어나기 전 왜군 함대가 견내량에 있다는 소식을 알려준 김천손이라는 목동이 그 대표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조선군이 왜적을 포로로 잡으면 목을 잘라서 전공을 세우려 했던 것과 다르게 이순신은 그 포로들에게서 정보를 캐내는 데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부하장수들이 왜군의 목을 베우는 것보다 산채로 잡아오는 것을 더 높게 쳐줬다고 합니다. 광양영감 어영담은 업무 능력이 다소 떨어져서 평생을 남해안 일대의 외관직만 하며 떠돌아다니던 관료였죠. 하지만 어영담에게는 누구보다 뛰어난 장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라도와 경상도의 물길을 거의 다 외워버린 인간 GPS였다는 것인데요. 이순신은 그런 어영담을 정보장교로 채용해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와 경상도의 물길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조선수군의 길잡이로 이용했습니다. 이순신은 평소 부정을 저지르거나 이를 게을리하는 사람에게는 칼같이 벌을 줬지만, 어영담이 약간의 부정을 저지르거나 이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눈 감아주기도 하는 등 필요할 때는 융통성을 발휘할 줄도 아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순신 장군이 유연한 모습을 보인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순신은 조정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받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나라군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야만 했는데, 당시 명나라의 장수들은 진린처럼 이순신에게 큰 호감을 가지고 있는 소수를 제외하면 조선군을 자신들보다 아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거만한 태도를 보였죠. 이순신은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잠시 자존심을 내려놓고 없는 살림에 연회까지 베풀어주며 명나라 장수들의 비위를 맞춰줬습니다. 명나라의 장수들은 술에 취해 온갖 허세를 부리며 쓸모없는 소리만 해댔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쓸만한 정보를 얘기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조정으로부터 아무 지원을 받을 수 없던 이순신의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에게서 정보를 캐낸 것이죠. 그렇게 이순신은 전쟁 내내 원균과 조선 조정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도 온갖 노력을 통해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싸우면서 23전 전승에 믿기 힘든 무패 신화를 세우며 멸망의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해낸 것입니다.